2026년 4월 25일 새벽,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안잘리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북쪽의 항구를 정확하게 조준해 타격한 겁니다. 전 세계 뉴스는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 보복의 연쇄가 시작됐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왜 하필 카스피해 연안의 항구인가? 왜 테헤란이 아닌가? 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서 이 폐쇄된 내륙바다의 항구를 쳤는가? 뉴스 자막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진실이 이 불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타격은 이란의 군사시설 하나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유일한 밀수 보급로, 카스피해 유령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 해체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사임을 선언하고 붉은 별이 그려진 소련 국기가 내려가는 순간 냉전 체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해체가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수역 위에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공백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습니다. 소련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 낀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와 자원 배분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로 방치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30년 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늘날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어둠의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세 가지 흐름을 추적합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의 씨앗이 된 1991년의 시스템 공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둘째, 그 공백을 이용해 러시아와 이란이 어떻게 군사 경제적으로 얽혀들었는지. 셋째, 2026년 오늘 그 동맹이 세계 경제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카스피해가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카스피해 지역 전체의 석유 매장량은 약 500억 배럴에서 최대 2천억 배럴로 추산됩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8조 세제곱미터 규모로 평가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앞바다 카샤간 유전 하나만 해도 매장량이 약 380억 배럴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최대급 심해 유전 중 하나입니다. 카스피해가 바다인지 호수인지를 두고 연안국들이 지금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명칭 문제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로 분류되면 UN 해양법 협약, 즉 언클로스가 적용됩니다. 해안선 길이에 따라 영해 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결정됩니다. 카스피해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6,380km인데 이 중 카자흐스탄이 약 2,320km로 가장 깁니다. 바다가 되면 카자흐스탄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호수로 분류되면 연안 5나라가 자원을 20%씩 균등 배분해야 합니다. 이란의 카스피해 해안선은 약 740km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되면 11%밖에 못 받는 것을 호수가 되면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숨 걸고 호수를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왜 이 기초적인 법적 정의조차 수십 년간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뿌리는 1921년과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1년에 소련과 이란은 러시아 페르시아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카스피해를 사실상 두 나라의 공유 호수로 규정했습니다. 1940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이 재확인됩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스피해 연안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세 개의 독립국이 갑자기 탄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들은 당연히 자원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 변화에 맞게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새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에 만들어진 낡은 조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선례는 중동에도 있었습니다.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피코 두 외교관이 오스만 제국 붕괴 이후의 중동 영토를 현지 아랍 부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이라크는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이라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하나의 국경선 안에 억지로 묶이게 됐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위적인 국경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근원적 씨앗이 됐습니다. 카스피해에 방치된 법적 지위는 그 사이크스-피코의 카스피해 버전이었던 겁니다. 그 공백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이란과 러시아가 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경제 제재를 받아온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1996년 이란 리비아 제재법,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 2012년 이란 자유지원 및 핵 확산 방지법 등 제재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250만 배럴에서 불과 30만 배럴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이란 리알화 가치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60% 폭락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주요 은행들이 퇴출됐고 서방 기업 수천 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고 극심한 결핍에 내몰린 집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붕괴하거나 그 결핍을 동력 삼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하거나. 러시아와 이란은 후자의 길을 택했고 그 무대가 바로 카스피해였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크타우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의 핵심 조항을 보면 단순한 자원 배분 합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협약 제3조 6항 카스피해 연안국이 아닌 나라의 군대는 이 바다에 주둔할 수 없다. 미국과 나토의 군함은 카스피해에 단 한 척도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방의 군사적 감시와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블랙홀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바다도 호수도 아닌 특별한 수역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애매한 규정 덕분에 유엔 해양법도 국제호수 관련 협약도 카스피해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회색지대가 공식화됐습니다. 이 협약 체결 직후부터 카스피해를 통한 물자 이동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란에서 생산된 드론 부품과 기술이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고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에너지 관련 장비가 역방향으로 이란에 공급됐습니다. 서방의 위성과 정보망이 이 루트를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닫힌 신수역인 카스피해는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 물류 루트의 구체적인 경로를 보겠습니다. 이란 남부의 항구에서 육로로 북상해 반다르 안잘리와 같은 카스피해 연안 항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선박으로 카스피해를 건너 러시아의 아스트라한 항구에 내립니다. 아스트라한에서는 볼가강과 카마강 수계를 통해 내륙 깊숙이 물자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까지 이 수로로 연결됩니다. 어떤 구간에서도 국경 통관 기록이 남지 않고 서방 위성이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폭 드론 게란2, 공식 명칭은 게란2지만 사실상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136 드론의 러시아 현지 생산 버전입니다. 이 드론이 생산되는 곳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옐라부가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 위성 분석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샤헤드 136이 어떤 드론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연구기관이 개발한 이 드론은 삼각형 날개 형태의 단발 엔진 자폭 드론입니다. 길이 약 3.5m, 날개폭 약 2.5m, 최대 비행거리는 약 2,5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은 약 40kg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 방공망 탐지가 어렵고 대당 생산 원가가 약 2만에서 5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3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방어자 입장에서 비용 비율이 극도로 불리한 무기입니다. 러시아 현지 생산 버전인 게란2의 생산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란이 드론 설계도와 핵심 기술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항법집 등 일부 핵심 부품은 서방 제재를 피해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입된 범용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게란2 잔해에서 미국, 독일, 스위스 기업의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엔진은 중국 마도사의 MD5여숑 피스톤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이 카스피해를 통해 카마강 물류망을 타고 옐라부가 공장에 도달하는 겁니다. 옐라부가 특별경제구역 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위성 분석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시설이 확장된 것이 확인됩니다. 여러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생산체계의 월 생산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대 수준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수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이 계열 드론 수는 이미 수천 회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벨피비 혁신을 만들어낸 사례는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계기로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키웠고 그것이 오늘날 드론과 사이버 전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 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반다르 안잘리를 타격하는 데 사용한 정밀 유도 무기도 그 결핍에서 탄생한 기술의 후예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카스피해 동맹이 에너지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카스피해 주변에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약 19조 5천억 세제곱미터로 이는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카스피해 해저 파이프라인, 트랜스 카스피 파이프라인, TCP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핵심 에너지 안보 과제였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 유럽은 연간 약 3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란이 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막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환경보호입니다. 2018년 아크타우 협약에는 환경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러시아와 이란은 해저 파이프라인이 카스피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스피해는 심각한 환경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위가 1995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수십 년간 약 3m 이상 하락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카스피해 고유종이자 세계 최대 담수어인 벨루가 철갑상어는 개체수가 지난 세기 동안 90% 이상 감소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의 환경 위기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이란 북서부의 우루미아 호수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염수 호수였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표면적이 약 5,2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약 700제곱킬로미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약 87%가 사라진 겁니다. 주 원인은 이란 정부가 추진한 무분별한 댐 건설과 농업용 지하수 과다 추출입니다. 우르미아 호수 유역에만 약 37개의 댐이 건설됐습니다. 이란에는 카나트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지하수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사용된 이 시스템은 지하의 대수층에서 중력만을 이용해 물을 멀리까지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이란 전역에 약 37,000개의 카나트가 남아있으며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단기적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카나트 대신 현대식 지하수 펌프 개발을 장려했고 이것이 대수층 고갈과 지반 침하를 촉진했습니다. 이란 일부 지역의 지반은 연간 25cm 이상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자국의 카스피해 에너지 개발은 활발히 진행하면서 경쟁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 파이프라인만을 환경을 이유로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코일은 카스피해에서 활발한 시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란도 카스피해 해저 유전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환경 보호인지 에너지 경쟁국을 고사시키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인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란은 카스피해라는 뒷문이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대담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9km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평균 약 1,7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또한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27%도 이 해협을 지납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즉각 차단됩니다. 실제로 2026년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이 카스피해 뒷문 덕분에 앞문을 과감하게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다르 안잘리 항구로 돌아옵니다. 이 항구는 단순한 무역항이 아닙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무기, 에너지, 제재 우회 물자를 주고받는 핵심 거점입니다. 반다르 안잘리 항구의 연간 화물 처리량은 공식적으로 약 250만 톤 수준이지만 제재 이후 비공식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10월 7일 러시아 카스피 함대의 소형 함정 4척이 카스피해에서 26발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안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발사 함정의 배수량은 고작 950톤에서 1900톤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핵 항공모함 니미츠급이 10만 톤급인 것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소형 함정에서 발사된 칼리브르 미사일이 던전 500km를 날아가 시리아 락가와 이들리브의 목표물을 오차 3m 이내로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대형 항공모함 없이도 폐쇄된 내륙바다에서 주변국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방 해군 전략가들은 이 사건을 현대 해전사의 분기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다르 안잘리 타격은 그래서 단순히 군사시설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카스피해를 통해 연결된 러시아와 이란의 물자 보급로를 끊어내고 이란 내부 경제에 타격을 가해 정권의 지지 기반을 흔들려는 정밀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란은 이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으로 사회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2022년 이후 연 40%를 넘어섰고 리알화 가치는 2015년 대비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란 국민의 약 30%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의 군사 타격보다 내부의 경제적 결핍이 시스템을 더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이번 작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이 복잡한 구도가 어떻게 세계 경제와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 소련 해체가 카스피해의 거대한 법적 시스템에 공백을 남겼습니다. 연안국이 2에서 5으로 늘었지만 국제사회는 이 변화에 맞게 법적 질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에 만들어진 낡은 조약이 7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공백이 30년간 방치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이 수역을 자신들만의 폐쇄적 공간으로 재편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둘째, 서방의 경제 제재라는 결핍 속에서 러시아와 이란은 카스피해를 통한 제재 우회 보급로와 드론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 기술이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공장에서 현지 생산되고 그 부품이 카스피해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시스템입니다. 2018년 아크타우 협약의 비연안국 군대 진입 금지 조항으로 이 보급로는 서방의 물리적 차단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셋째, 이란이 카스피해라는 뒷문을 확보했기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앞문을 대담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이 2026년 국제유가 배럴당 150달러 돌파와 에너지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즉각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3%에 달합니다. 원유와 LNG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 전기, 난방, 교통 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물류비 상승이 식품과 소비재 전반의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번 위기에서 이미 5% 이상의 추가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도 직격탄이 옵니다. 헬륨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서 냉각제와 불활성가스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상당 부분이 카스피해 인근인 카타르와 러시아에서 나옵니다. 네온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리소그래피 공정의 필수적인 네온의 주요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였는데
전쟁으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수배 이상 뛰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돌아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배럴당 약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폭등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주유소마다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에너지 공급선이 단일했던 나라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던 나라들은 그 이전부터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해 놓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동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강력해 보이는 권력이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할 때 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16세기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서유럽의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낡은 제도와 관료체계를 고집하면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완전히 해체된 오스만 제국의 몰락은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제도의 경화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겪고 있는 물 부족 위기와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외부 제재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자원 관리와 내부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지하수 대수층 고갈 속도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부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농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터지는 위기는 없습니다. 항상 오랫동안 누적된 시스템의 모순이 어떤 계기를 만나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국제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뒤에 어떤 구조적 원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왔는지를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어디인지를 추적하는 것. 그 질문들이 복잡한 국제 뉴스를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카스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에너지 지형과 군사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의 배경에 30년 이상 쌓여온 시스템의 공백과 결핍이 빚어낸 구조적 갈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역사의 사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지사지였습니다.